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지금 정전 아니고요. 올해의 불을 백브리핑이 밝힌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불을 밝힙니다. 어색하네. 연습 좀 할까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상합니다. 재밌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거 불을 한번 켜봐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불 들어오는 건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어쩐지 좀 살 때 비싸더라.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도 새해는 처음 뵙네요. 그럼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수원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오늘은 행동주의 펀드 얘기 맞죠? 예, 트러스트원 자산운용하고 그 타겟 기업인 그 BYC에 네.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연말에 좀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새해 연말에. 첫날에 예.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의 행동주의 펀드가 왜 BYC에 대해서 그 주주 그 서한을 보내고 그 주주 가치 개선 작업에 나섰는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BYD가 있으면 한국에는 BYC가 있다. 이런 뭐 썰렁한 아주 썰렁한 유머가 있거든요. 중국의 BYD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죠. 배터리 그렇죠. 기업이고 예. 우리나라 BYC는 일반적으로 그 속옷, 네이 그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메리아스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 이제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이 지난주에 그 작년 말이죠. 네. 그 BYC에 대한 그 경영 참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BYC 지분을 8.13%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겠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뭐 8.06% 정도 되는 네. 거고요. 그게 이제 예. 왜 조금 차이가 나냐면 네. 그 ESG 레벨업 펀드라고 하는 그 펀드를 통해서 주로 투자를 했는데 그 기관의 일임 자금을 조금 받아서 약간 그 고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임 자금은 그 의결권이 그 해당 기관에서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러스트원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그 펀드, 우리가 말하는 펀드, 그냥 그 집합투자기구, 네. 그 펀드 자금으로 그 주식을 매집한 3.06%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23일 날 BYC에 우리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주주 서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우선은 이 지분을 뭐 펀드가 됐건 뭐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개인이 됐건 어떤 회사에 지분을 대량으로 그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공시를 하게 되는지 그거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을 좀 보시면요. 자, 우리 그 트러스트원이 그림이 연결이 네. 새해 첫날이니까. 예, 첫날에 잘 연결이 나오네. 됐습니다. 예. 예, 첫날이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린 뭐 항상 첫날이죠. 뭐. 예. 아니면 이거 저 칼부림 납니다. 이거. 예. 저기 그 트러스트원이 보면 21년 2월 달에 이렇게 주식 대량 보유하고 공시를 냅니다. 네. 그 뒤에 또 6월 달에 똑같은 공시, 9월 달에 공시, 그리고 12월 23일 이렇게 예. 공시를 내죠. 6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그 최초로 주식 대량 보유 공시를 내는 거는 네. 보유 지분이 5%를 넘어가면 네. 보유 지분이 5%를 넘어가면 그 5% 룰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당신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분율이 1% 이상, 그 1% 포인트죠. 정확하게 말하면 1% 포인트 이상 변하게 되면 그때 계속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분율이 5%다. 그러면 공시. 근데 나중에 지분을 또 사모으다 보니까 6.5%가 됐다 지분율이. 네. 그러면 또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지분을 사모아서 뭐 7.8%가 되었다. 사모으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시를 할 때 예. 최초의 작년 2월 달에 트러스톤이 이 지분을 우리가 5.79%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시를 할 때는 이 보유 목적에 보면 일반 투자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목적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그래서 투자하고 일반 투자는 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 투자는 내가 그냥 주가 시세 차익, 그냥 주가 상승을 바라고 내가 지분을 대량으로 사기는 샀지만 나는 너네 회사 주가가 올라서 내가 차익을 보기를 기대하고 산 것이야. 네. 그래서 나는 너네 회사에 대해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이런 네. 게 이제 그 단순 단순 투자. 투자고. 트러스톤이 작년 2월 달에 일반 투자라고 밝힌 거는 내가 아주 가만히 있지는 않아. 조금 관여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거, 뭐 회사의 배당 정책이라든지 뭐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는 나의 그 이해관계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네. 뭐 또 임원 보수, 네. 회사에서 이제 정기 주총에서 이제 임원 보수 한도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 회사의 배당 정책이라든지 회사의 뭐 임원 보수라든지 요 정도 선에서는 내가 관여를 할 수가 있어 하는 게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입니다. 완전히 단순 투자는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네. 그 다음에 경영 참여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뭐 선임이나 해임, 뭐 배당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회사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안건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너네들한테 주주 제안도 할 것이고, 예.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네. 주주 장부를 깔아든지 아니면 너네 이사회 의사록을 깔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지분을 투자한 것이야 하면 이제 여기 보유 목적의 경영 참여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반 투자로 들어왔는데 네. 작년 12월 22일 공시를 보면 이 공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지분이 0.31% 변동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5% 룰에 따르면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변해야지 공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0.31% 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12월 20일 또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네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공시를 했냐면 보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하. 그래서 보유 목적이 바뀌게 되면 지분율의 변화가 설령 단 한 없더라도. 주의 지분율 변화가 없어도 예. 보유 목적이 변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경영 참가 목적이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영 참가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자에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경 공시를 한다 이렇게 예.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펀드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처음부터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예. 아니면 처음에는 단순 투자 또는 일반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동 공시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에 나섰다. 예. 그래서 뭐 이 펀드의 성격을 주주 행동주의 펀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러스톤 같은 경우 작년 12월 22일 날 BYC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를 이렇게 낸 겁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보유 목적을 변화를 하면서 본격적인 그 주주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 너네를 좀 지켜봤더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주주 행동주의 펀드로서 우리가 강하게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그 공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BYC 왜 BYC라고 하는 기업을 트러스트온이 그 타겟으로 삼았느냐? 왜 도대체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트러스트온이 이 회사의 그 경영 참가 목적에 그 지분 변동 공시를 냈느냐?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BYC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 알죠. BYC 이게 옛날에 뭐 백양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백양 메리아스 뭐 이렇게 백양 메리아스, 쌍방울 트라이. 예, 쌍방울 트라이 뭐 백양 뭐 하여튼 이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양이 이제 이름을 바꾼 게 BYC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이 속옷 그 치수를 좀 세분화시킨 옛날에는 그냥 치수가 대인 뭐 소인 그랬나 봐요. 그냥 대인 소인. 아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냥 대인 소인 뭐 대중소 뭐 이렇게 나오다가 네. 비로소 이제 백양이 85, 90, 95, 100, 105. 예, 이런 식의 사이즈로 그 속옷을 세분화시켜서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야 아빠 빤스 줄이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가출한 애 아빠 빤스 줄여놨다 빨리 집으로 귀가해라. 뭐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이제. 예. 네. 치수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속옷 회사인가요? 주로 속옷이 주로 속옷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이제 팬티, 런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잠옷 같은 거, 그 여성용 속옷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브래지어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제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창업이 1955년인데. 와. 1975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예. 굉장히 그 상장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그 재미있는 게 이 회사 사업 부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섬유 제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섬유 제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 사업 부문 중에서 하나가 건설 임대업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업. 건설 임대요? 예, 건설 임대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도 자기들이 스스로 밝히기를 우리 회사는 그 제조업도 있고 이 제조업은 섬유 제조, 이제 예. 속옷, 그 다음에 건설 임대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조, 속옷 제조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들여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품하고 상품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제품도 있고 상품도 있고 건설 임대업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업은 거의 의미가 없고 옛날에 뭐 좀 이렇게 약간 건설을 약간은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사실 거의 그 임대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건물을 아마 그 회사에서 직접 짓고 그랬을 거예요. 네, 예. 옛날에 자기들이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이제 직접 건물을 건물을 지은 거. 짓는. 예. 그러니까 도급공사보다는 네. 그 자기가 쓸 건물을 자기가 직접 짓고 이제 그걸 조금 임대해주고 짓는 형태. 그냥.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해주는데.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트러스톤이 왜 그 BYC를 주주 그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타겟 기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면 네. 제일 첫째로 그 투자 가치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BYC라고 하는 기업의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면 예. 이 회사가 자산 대비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 다시 말해서 시총이 너무 낮아요. 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회사의 그 연결 재무 상태표 예. 네. 작년 3분기까지입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가진 자산 총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6,60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여기 투자 부동산이 4,800억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한 70%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먹고 팔 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부동산.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부지, 공장을 지을 부지로 가지고 있는 땅, 그것은 유형 자산이죠. 네. 그 다음에 공장 건물도 유형 자산이죠. 예. 그게 아니고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나중에 값이 오를 때 그냥 팔겠다. 아니면 세를 놓겠다. 임대를 주고 세를 따박따박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유형 자산과는 다르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이나 건물 자체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 장사, 건물 장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은 재고 자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거 이런 것 중에서는 일부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 땅을 지금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보아하니 이 땅이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적당한 때 그냥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보유하는 땅은 그 재고 자산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LH 같은 경우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재고 자산이겠죠. 그거는 이제 건설사한테 그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땅이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있고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있고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이 BYC 같은 경우는 실제로 땅이나 건물을 유형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제조 속옷 공장. 그렇죠. 속옷 공장 같은 경우 그거 딱 깔고 앉아 있는 땅하고 건물은 뭐 당연히 유형 자산이겠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시세 차익 또는 그 임대 그 세를 이렇게 그 먹으려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이 이게 4,80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무려 70%인데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쌍방울이나 비비안이나 뭐 뭐죠, 뭐 신영 와코루 뭐 또 뭐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그 동종업계에서는 이런 투자 부동산을 거의 이렇게 갖고 있는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속옷 장사에서 번 돈으로 그렇죠. 부동산을 사서 개발해서 갖고 있었던 거네요. 처음에 목적은 뭐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매장 목적으로 샀겠죠. 처음에 살 때는 뭐 투자 부동산의 실제로 개념으로 지방도시 사진 같은 데 가보면 네. 버스 정류장 이름이 BYC 앞인 곳이 꽤 있어요. 맞아요. 꽤 있어요. 맞아요. 어느 꽤 도시든. 있습니다. 대개는 그리고 추정입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아마 그 소유인 것 같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BYC 그 가게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건물인데도 BYC가 갖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도 여의도에 뭐 어디 하나 있어요. 뭐 여의도에 저는 모르겠는데 그 뭐 BYC 앞 뭐 버스 정류장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도 많았죠. 부동산 엄청 많은가 보네요. 저거 아마 저 자산 재평가를 안 해서 장부가가 저렇지 지금 시가 계산하면 더 비싸겠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그 말씀도 조금 드릴 텐데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요. 여기 두 번째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채로 가서 보면 이 부채가 지금 1,900억 정도 한 2,0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임대보증금이 한 790억짜리가 있고 그 유동부채에 그 다음에 밑에 비유동부채에도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155억이 있죠.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만 합쳐도 이 임대보증금만 해도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죠. 어차피 이제 보증금으로 가지고 보증금 얼마야 있다가 월세 얼마 이렇게 하고 있을 나중에 텐데.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근데 이게 임대보증금이 무려 1,000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전체 부채의 한 50% 가까이를 부채 같지 않는 부채죠. 이건 사실 뭐 가지고 있다가 돈 돌려 뭐 이렇게 활용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그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진우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한 4,900억 정도 지금 장부에 투자 부동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 위에 이제 유형 자산으로 조금 땅하고 건물이 잡혀 있는데 이 유형 자산으로 잡혀 있는 토지 건물하고 투자 부동산으로 잡혀 있는 토지 건물을 다 합치면 이게 공정 가치로는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공정 가치라는 게 뭐냐면 땅은 공시지가, 건물은 그냥 기준시가. 그래서 우리가 뭐 실거래가의 뭐 그 기준시가 같은 경우 많이 좀 낮은 편이죠. 많이 낮죠. 공시지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반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건물 기준시가 기준으로 투자 부동산하고 유형 자산을 다 합치면 한 1조 가까이 한 9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트러스톤에서 BYC가 가지고 있는 약 50개의 각지의 건물들, 상가들, 오피스텔의 실제 시가 주변 건물들하고 비교한 실제 시가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예. 그랬더니 3조 될 것 같은데? 그냥 최소 네. 적어도 네. 2조 이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네. 그보다 이제 훨씬 더 가는데 네. 그냥 대충 보수적으로 적어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2조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BYC의 시총은 얼마냐? 시총 BYC 얼마예요, 시총 진짜? 얼마예요? 모르겠습니다. 2,800억입니다. 2,800억. 그러니까 그 시가 기준으로 네. 최소 2조. 뭐 거의 뭐 최소 2조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시총이 2,8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또 속옷 사업도 있잖아요. 이 속옷 사업도 옛날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 매출과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이 속옷 사업에서 그 한 840억 정도 매출,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에서 한 300억 정도 예. 그 매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으로 가면 임대에서는 한 120억 정도, 와. 그런데 이 섬유 사업에서는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2016년부터 역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영업이익으로 보면 뭐 매출은 뭐 항상 이제 속옷 사업이 많은데 네. 이익 측면에서 보면 2015년까지는 섬유 제품이 그래도 임대보다는 훨씬 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점점 좁혀지다가 2015년도에 가서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그래도 속옷 사업 이익이 조금 더 높았는데 2016년도부터 급격하게 이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속옷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경쟁자들이 예. 뭐 좋은 사람들 뭐 예. 우리 이제 옛날에 뭐 트라이가 좋은 사람들인가 아니, 잘 달라요. 모르겠는데 네. 뭐 이렇게 뭐 또 제임스 딘 좋은 뭐 사람들. 제임스 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저 옛날에 다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뭐 BIC 입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독립 브랜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신감각의 속옷들이 나오면서 이게 올드한 이미지 백양 뭐 메리아스 뭐 약간 이미지가 올드하잖아요. 이런 올드한 쌍방울 조금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올드한 이미지의 그 속옷 업체들의 점유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 속옷 사업은 이제 점차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 임대에서 워낙 많은 이익을 내고 임대 수익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 사이즈는 그렇게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회사의 지금 사업 구조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트러스트원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작년 2월 달에 트러스트원이 처음으로 그 지분율 5%를 넘기면서 공시를 하고 들어왔지만 트러스트원이 이 회사를 주의 깊게 워치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그 이 회사를 과연 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워치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지분을 사모았겠죠. 1%, 2% 이렇게. 그때는 드러나지는 않죠. 예. 그러다가 5%를 딱 넘기면서 공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 회사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총이 2,800억인데 네. 이 회사에 그러니까 뭐 임대 수익 그거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것도 그냥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자산 가치 또 그 자산을 활용한 그 임대 수익 또 소고 사업 이런 것에 이제 영업 가치, 사업 가치 사업 가치하고 자산 가치를 다 합산을 하면 이게 거의 뭐 수조 원 적어도 이제 몇 조까지 좀 좋게 보면 몇 조까지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3천억도 못 되는 이 시총으로 이렇게 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트러스트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거를 떠나서 투자 가치부터가 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투자 가치부터가 있다. 뭐 이렇게 그 판단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주주 가치 개선의 측면입니다. 주주가치. 예. 네. 뭐냐면 이 회사가 대주주하고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요. 지금 요즘? 네. 네. 그래서 이 창업주에서 이제 2세로는 진작에 넘어왔고, 예. 그래서 지금 그 2세 경영자인 한석범 이제 대표가 예. BYC의 그 대표로서 경영을 하고 있고, 이 한석범 대표의 그 아들인 그 한승우 씨가 지금 뭐 BYC의 상무이면서 또 뭐 이 개인 자기가 실제로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네.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2세에서 앞으로 3세로 경영권을 이렇게 승계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경영권 승계할 때는 당연히 지분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 주가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낮은 게 좋죠. 대주주 낮게 사서 입장에서- 나중에 내가 대주주가 되면 그때 올라가는 게 좋죠. 넘겨주기에는. 당연히 예. 근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예.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네. 그냥 그 법인의 시가총액으로만 계산하면 되나요? 법인의 시가총액으로만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100억짜리 건물이 한 10개쯤 있다고 쳐요. 거의 그 그럼 정도 1,000억. 있으니까. 네, 1,000억. 그럼 근데 1,000억이네. 그 1,000억을 내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가 상속을 해주면 네. 또 1,000억을 물려줬으니까 500억 세금 내 이럴 텐데 네. 법인을 하나 세우고 그 법인이 그 모든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 BYC 형태처럼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물려주는데 이 법인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면 상장회사는 아니니까 할 수 없겠으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장외에서 몇개 거래해버리면- 부동산 뭐 과다보유 법인 해가지고 네, 네. 또 이제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세금 관계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회사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을 때는 예. 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다 그래가지고 세법이 좀 다를 텐데 예, 잘 모르겠네요. 세금 매기는 방법이 또 따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긴 하지만 지금 BYC 같은 경우도 그 한석범 대표에서 그 아들인 그 한승우 씨로 앞으로 경영권 승계를 계속 지금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자,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BYC의 지분 구도입니다. 보면 네. 신한 ADPS라는 이 회사가 18%로 제일 지분이 많죠. 네. 그리고 이 밑에 뭐 신한방, 남호섬유, 한성상품, 신한학원, 재원기업, 일관 뭐 쭉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들이 전부 오너 일가들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석범 현재 대표가 있고 그 형제들이나 그 부인 또는 네. 이제 한석범 대표의 이제 아들, 딸 해서 이 한승우 이 상무가 그 아들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오너 일가하고 오너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그 거의 사실상 개인 회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오너들이 모두 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종의 여기에 에버랜드네요, 보면 에버랜드. 예예예. 이 남호섬유만 해도 한석범 대표 지분율이 60%입니다. 네. 여기 재원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한지원 씨인가요? 한서원 씨인가 이분이 한지원 씨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 나머지 뭐 이런 회사들도 보면 오너 일가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가족 회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 BYC하고도 엄청나게 거래를 하면서 또 이제 이 회사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부분도 있고 BYC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재원기업 같은 경우 예. 3세인 그 한지원 씨가 100% 가지고 있는 재원기업은 네. BYC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관리 용역 업무를 하면서 한 해에 그 수십억 원의 그 야.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일감 몰아주기네. 예, 그 다음에 뭐 신한 ADPS 같은 경우도 네. BYC에서 상품을 구매를 해서 여기 신한방이라는 회사로
팔아가지고 또 이제 그 매출과 그 이익을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회사들끼리 이제 서로 개인적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신한 ADPS라고 하는 데가 여기 대주주가 이 한승우가 지금 58%로 대주주입니다. 신한 ADPS. 에디피스. 네. 예. BYC 최대 주주는 신한 ADPS. 네. 신한 ADPS의 대주주는 한승우. 예. 지분 58%. 한승우는 한석범 대표의 아들. 예. 네. 신한 ADPS의 대표이사는 한석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서수한 뭐 아빠가- 거북이와 두루미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가 대표이사. 아들이 아빠가 최대주주. 신한 ADPS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대주주는 아니고 네. 지분은 좀 갖고 있지만 네. 그 아들인 한승우가 신한 ADPS의 대주주. 그 다음에 신한 ADPS는 BYC의 대주주. 예. 알겠습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그죠? 네, 예, 서수한 뭐 거북이와 두루미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분이 서로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BYC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대표이자 그 창업자 2세인 한석범 대표에게서 그 아들인 한승우에게로 지금 경영권이 이전되고 있다. 예. 한승우가 대주주인 신한 ADPS가 수년 동안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BYC 지분을 야금야금 모아서 지금 지분을 18%까지 끌어올리면서 BYC의 대주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일종의 그래서 지주회사 같은 건가요? ADPS가? 뭐 지주회사는 아니죠. 아. 예,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신한 ADPS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지분을 사죠. BYC 네. 지분을 사죠. 예. 아. 이 ADPS 지배 주주는 한승우고 한승우가 앞으로 BYC를 끌어가야 되니까 네. 한승우가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신한 ADPS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BYC를 간접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예. 신한 ADPS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 내부 거래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 거래를 통해서 번 돈으로 지분을 사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빠가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 2세 기업들, 예. BYC의 2세 기업들이 대여해주는 이 자금 거래를 하면서 대여해주는 돈으로 지분을 사기도 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서 창출한 이익으로 BYC 지분을 사기도 하고 그 신한은 무슨 영업은 하나요? 요거는 사업은? 이제 있습니다. 뭐 부동산 아까 말한 대로 도소매 유통, 네. 그러니까 BYC의 상품을 사와 뭐 대리점 같은 거 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주로 이제 신한방 여기 이제 같은 계열 BYC 계열인 신한방에 이제 파는 부분도 있고 뭐 부동산 뭐 개발 임대 예. 이런 그 사업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주가가 낮은 게 낫습니다. 계속 지분을 사모을 때 주가가 높아버리면 지분을 BYC 지분을 신한 ADPS가 사모으는데도 부담이 되고 예. 또 이제 나중에 어차피 지분을 일부는 이제 뭐 증여나 상속 형태로 받아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도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한석범 대표 2세인 한석범 대표가 그 창업주한테서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받을 때도 네. 거의 유사한 프레임이었어요.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남호섬유라고 하는 회사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이 남호섬유 지분의 그 60%를 한석범 대표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남호섬유가 이제 BYC 지분을 사모아 가지고 남호섬유가 BYC 지분을 28%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영권 승계를 했을 때 활용되었던 그 프레임이 지금 이 3세인 한승우 상무가 BYC 경영권 승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 재벌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딱 저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회사 한두 개를 타겟으로 해서 그 예.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죠. 먼저 아들이 회사 세우고 그 회사를 네.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서 가치를 올리고 그 아들이 그 물려받을 회사의 지분을 그 회사를 통해서 사고 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그게 그래서 뭐 삼성도 개인 그렇고, 회사의 SK도 밸류를 그렇고. 키우고 네. 개인 회사의 오너 일가의 회사의 밸류를 키워서 예. 밸류를 잔뜩 키우고 그 회사를 그룹의 주력사하고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력사의 지분을 왕창 아하. 갖고 와서 그렇게 경영권 승계를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들죠. 예,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들고 뭐 제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여기서 대라고 하면 한 20개 정도 바로 될 수 있는데 되지는 않겠습니다. 예,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이진우 프로가 제가 왜 20개 회사의 이름을 여기서 바로 될 수 있냐면 예. 이진우 프로가 이야기한 한 대로 10개쯤 됐어요. 우리나라 그 어떤 중견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그런 식으로 그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줄줄줄이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데 예. 그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회사가 자기 게 아닌데 왜 아들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근데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기. 근데 불법이 아니잖아. 우리도 불법. 불법이 아닌 데는 연말정산 이런저런 세액공제도 받고 네. 세금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있으면 뭐 IRP도 가입하고 하잖아요. 네. 불법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불법은 아닌 걸로 세금을 아껴서 물려주겠다는데라고 하면 참. 얄밉지. 그래서 잠깐 김수환 대표님 주실 때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컨셉을 그래서 네. 상속을 못하게 한다. 아, 예. 아버지가 세운 기업은 아들 또는 손자가 상속 못하게 하는 걸로 법을 만들든가 아예. 특수관계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아들이 국가 축구를 잘한다는 법이 어딨냐. 네. 하지 마라. 라고 하든가. 그게 이제 상속세 무겁게 매기는 개념이죠. 예. 법의 컨셉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상속 못한 케이스는 한 번도 안 나타나잖아요. 가끔씩 아버님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케이스, 네. 준비 안 돼서 네. 그런 경우만 경영권이 왕창 사라지고 내고. 그 이제 모범 납세자로 추앙은 받죠. 그러나 이제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예. 뭘 선택해야죠. 예. 아예 상속을 못하게 못을 박든가. 근데 우리도 지금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상속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뭐 해라 마라 각자 의견도 다르죠. 그래서 뭐 지금 상속에 들어가는 그 비용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속세 또는 예. 사전 증여세에 대해서는 뭐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 하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일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리 상속세 부담이 가장 또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상속에 대한 부담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절세를 그 계속 추구를 하듯이 어차피 기업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지 않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데 예. 문제는 그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요소가 그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YC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사람으로서의 특수관계인과 또 법인으로서의 특수관계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가 서로 이제 BYC하고도 거래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또 거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내부 거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내부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예. 요 기업이 요렇게 거래를 할 때 이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주게 되면
이 기업은 착취를 당하는 게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이 기업의 주주들이 있다면 네. 이 기업의 부가 여기로 이전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건물 관리 용역하는 회사를 이렇게 그 입찰을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야 그 형 용역에서 하나 만들어. 그렇지. 야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내가 5억씩 그 관리비로 꽂아 줄게.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과자 만드는 회사 하나 만들면 과자 친인척 중에서 누군가는 과자 봉지를 만들고 네. 또 친인척 중에 누군가는 그 과자 봉지에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이렇게 봉지 만드는 회사의 그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죠. 이제 거래를 그럴 거 이렇게 아니면 하게 그렇게 안 하지. 되면 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주주가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쪽 상대방 기업에 부가 이전되면 예. 이 상대방 기업의 주주로서는 그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자산 규모 5조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그 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공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지배구조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시를 통해서 그 내부 거래의 흔적들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자산 규모 5조 미만의 기업들은 사실은 좀 법적으로 5조 이상 기업들보다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BYC라든지 이렇게 자산 규모가 5조 미만이면서 공정거래법 상의 어떤 기준 아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감시하고 또 그 뭐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됐건 뭐 투자자가 됐건 시장에서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탈법이나 위법들을 좀 바로 잡아야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자산 재평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그 뭐 이 일부 주주들이나 우리 이제 트러스트원 쪽에서는 조금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이 회사가 1983년에 하고 그 이후로 자산 재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자산 재평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983년이면 그 안프로 뭐 하고 있었죠 그때? 기저귀 83년에? 차고 다녔나? 아니,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걸요? 초등학교 기저귀는 2학년 아니구나. 네. 기저귀는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그때만 해도 장래가 촉망돼. 네. 그때만 해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초등학생. 예,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네. 뭐 네.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을 거꾸로 했었죠. 치면 어때서? 네. 그래, 우리가 좀 영세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지. 뭐 퀄리티는 뭐 좀 전에 이 정치적 발언을 할 뻔했어요. 이게. 뭐 참 순간적으로 실수할 뻔했어요. 이 1983년인가 자산 재평가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를 예. 그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트러스트원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산 재평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자산 재평가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정 가치를 넘어서서 거의 시가 수준의 자산 재평가가 되면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높아지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 재평가 차익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럼 그게 결국은 과세 이익이 됩니까? 세금도 더 내야 되나요? 그럼요. 예, 당연히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세금 들어갑니다. 그 이제 자산 재평가 그 차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공장 건물이나 공장 땅 있잖아요. 예. 그걸 재평가해서 재평가 차익을 보면 그것은 그 우리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공장 땅은 예. 네. 공장 땅이라든지 뭐 공장 건물이라든지 네. 그런 일반적인 그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자산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 차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만큼 자본은 증가시킵니다. 예. 네, 자본은 증가시켜요. 그런데 그 차익을 손익계산서에 그 집어넣는 그 이익으로 그 우리가 단기의 손익으로 보지를 않고 아하. 그냥 그 기타 포괄 이익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공장 땅이 그 처음에 살 때는 그 10억을 주고 샀는데 예. 지금 재평가를 해보니까 100억이더라. 네. 그러면 90억만큼 차익이 났잖아요. 네. 차익이 나기는 났는데 야 이걸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그 이익으로 보는 게 맞나? 이게 영업 활동으로 번 이익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영업 외의 이익으로 보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냥 예. 공장 땅을 재평가를 했더니 10억짜리가 100억이 됐으니까 이 90억 원을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 분명히 자산은 그만큼 올라갔단 네. 말이죠. 재평가를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90억이라는 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러면 단기의 이익으로는 보지 말고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이렇게 붙여주되 예. 요 놈을 그냥 여기 자본으로 보내서 90억만큼 자본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하자. 네. 요게 이제 그 유형 자산에서 자산 재평가 이익이고 네. 그게 아니고 투자 부동산 있잖아요. 네. 얘는 원래부터 내가 시세 차익을 노렸던 거야. 아니면 이걸 이제 임대를 줘가지고 예. 그 세를 많이 받아 먹으려고 원래부터 그런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 투자 부동산은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차익이 나잖아요. 이놈은 그냥 단기에 그 이익으로 간주를 해버려. 그냥 이익에 반영되는 거군요.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 재평가를 해서 예. 지금 여기는 투자 부동산이 많잖아요. BYC 자산 재평가를 해서 투자 부동산에서 몇 천억 그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켜요. 손익계산서에서 어마어마한 단기 순이익 그 증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거군요.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 뭐 세금은 다 냅니다. 그 투자 부동산이건 유형 자산이건 세금은 다 내고. 세금은 이제 다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법인세에서 입금 불산입이라고 네. 이익은 이익이지만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캐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세금 어떻게 냅니까? 장부상 재평가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항목들 중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예, 과세 대상이 과세 되죠. 대상이. 그래서 그 이연 법인세 부채로 그때 잡아놓는 겁니다. 예. 세금 얘기는 예. 세무사, 과세 대상이 세무사와 된다는 상담해야 겁니다. 되고 과세 대상이. 예. 우리가 그 결정할 문제는 거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산 재평가를 그냥 대주주 입장에서만 보면 BYC 같은 경우는 아니 주가 상승도 싫고 예, 이 자산 재평가 차익이 과세 대상이 이제 되는 것도 예. 그 이연법인세 부채로 했던 과세 대상이 이제 되는 것도 그것도 싫으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트러스톤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톤이 작년에 이 BYC 쪽에 경영진도 만나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 대주주 쪽도 접촉을 했습니다. 예.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지금 트러스톤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자산 재평가를 하라는 요구는 안 해요. 그냥 자산 재평가를 하면 이만큼 그 재평가 차익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예. 당장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라. 이거는 트러스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뭐 배당을 어떻게 하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의 요구사항은 안 해요. 트러스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당신네들이 지금 얽히고 설킨 이 내부 거래가 네. 적법한가? 자, 첫째로는 절차적 적법성이 있느냐? 이사회 결의 거쳤느냐? 지금 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하고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법상으로 이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그 참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 거래가 통과가 되는 건데 예. 절차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느냐? 예. 우리 이사회 열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을 한다면 실제로 그 이사회에서 토론이 제대로 됐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꼭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그러면 다른 그 회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느냐? 이 회사 꼭 이 회사한테서 납품 안 받더라도 똑같은 것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쪽한테서도 이렇게 받았느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하고 어떤 비교를 해 봤느냐? 이런 그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 네. 이사회 이제 그 논의
논의 내용이 정말로 그 했냐. 합당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사회를 열었는가 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 이 부분을 계속 그 지금 그 BYC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YC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바로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BYC 입장에서는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사회를 안 열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상법상으로 바로 상법 위반입니다. 그냥 상법상으로 그 불법을 저지른 게 되고, 설령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충분히 이런 내부 거래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상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는 우선은 정말 그 투명 경영, 제대로 된 경영을 해왔느냐, 그것을 우리 주주 입장에서 알고 싶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했는지, 이사회 의사록에서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주식 거래량 너무 떨어진다, 거래량 너무 없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회사 발행 주식이 여기 유통 주식 수가 보시면 이게 불과 62만 주입니다. 62만 주. 예. 62만 주밖에 안 돼요. 아마 코스피 기업 중에서 일간 거래량이 가장 적은 순으로 보면 거의 뭐 상위 그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루에 몇 주 거래가 안 되는 날도 있을 정도로 이런 식이니까 이 회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액면 분할을 하고 뭐 하여튼 무상증자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그 발행 주식 수를 늘려라. 그래서 충분한 그 유통 그 주식을 유동성을 회사에서 그렇게 마련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발 IR 활동 좀 해서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해라. 이런 기업의 특징이 이제 IR을 거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해라. 그리고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좀 그런 회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들 같은 거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라. 예를 들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보면 그 본사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IR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시장에 알려라. 이런 것들이 다 회사의 이제 주가를 올려줄 수 있고 회사를 시장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대주주 쪽은 아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 주가가 오르는 게 좀 마뜩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IR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라.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회사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 오케이. 그 트러스톤한테 오케이 뭐 그런 측면 인정. 또 우리가 개선 의지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러스톤이 볼 때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제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지켜봐왔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작년 12월 22일 날 전격적으로 경영 참여 공시를 때리면서 보도 자료까지 내고 주주 참여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그 계획했던 대로 주주 행동주의 펀드로서 성격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행동주의 펀드가 그 뭐 예를 들면 경영 참여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주요 주주잖아요. 5% 이상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랑 회의도 하고 주총 때 뭐 참여도 하고 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는 건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몰래 뭘 요구할 때 경영 참여를 아예 무조건 맞습니다.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반응도 살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완전히 공개를 한 겁니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의 힘, 투자자의 힘, 사회적인 압력, 또 이제 이제 깨놓고 이야기하면 뭐 공정위도 있고 뭐 금감원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그냥 어떤 사회적인 압력 또는 이제 그 또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회사를 좀 변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대주주 일가들이 6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주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62% 대주주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겨우 이기겠어요? 8% 예. 지분율로 근데 트러스트원 같은 경우에 지분율을 생각했으면 이런 데 안 들어갑니다. 네. 예, 지분율로는 게임이 안 돼요. 지분율로 경쟁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 소수 주주권 일반 예. 소수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예. 이 회사의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바꾸고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그 유도를 해보겠다 하면서 이런 이제 그 내부 거래의 적법성 같은 거를 가장 맨 앞에 내세우고 나오는 게 당신네들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그냥 단순히 주주 친화적이지 않는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종의 여론전 같은 걸 동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정당성 그렇죠. 우리가 예, 주장하는 예. 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범법 행위 같으면 그냥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범법 행위에 명확한 증거가 지금 현재 없고 소수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증거를 봐야 된다.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까고 이사회 의사록 달라 이렇게 해서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그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이 없습니다. 아니면 있습니다. 그래서 봐 했는데 야 이거 뭐 그냥 근데 이사회 내용이 의사록은 없어. 네. 사후에 만들어서 맞출 수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예. 그거 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그게? 근데 이사회 의사록을 사후에 하지도 않는 발언을 위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뭐 뭐 그럴 BYC에서 그렇게 했어라도 이사회에서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뭐 그래서 아무튼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런 주제를 할 때마다 답답해 그냥.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뭐 트러스트원하고 채팅창에서도 BYC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1월 10일까지 그 주주 제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트러스트원이 BYC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회신 곧 돌아오는 거 보고 트러스트원이 그 다음 단계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트러스턴 쪽 얘기 들으면 트러스턴 쪽 얘기가 맞고 네. 또 BYC 쪽 대주주 얘기 들으면 대주주 얘기도 맞고 대주주가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법 만든 취지도 알겠고 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민 감정도 이해는 되고 그러나 네 가지가 다 네. 맞물려서 한 곳으로는 못 가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반세기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예,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기사 이 트러스턴이 BYC의 경영참여 선언하니까 네. 트러스턴이 갖고 있는 나머지 회사들도 경영참여를 선언 안 했는데도 막 주가가 막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턴이 BYC부터 시작해요. 또 우리도 여기도 할 수도 있다. 태광 산업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는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 네. 재미있지만 예민한 이야기 그리고 네. 속옷 이야기까지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하고 또 네.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재밌게 잘 해봅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7시 30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